킴스 푸드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24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세 번째 과목이죠. 식품 가공학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유지의 탈검 공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탈검, 검질이라고 하는 건 유지를 여러분들이 추출하고 나면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유지 외에도 불순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끈적끈적하게 응고되고 팽현되고 응고되는 물질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검질이라고 부르죠. 이 검질의 정체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그리고 인지질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제거해줘야 되는데 제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온도를 좀 높이고 나서 믹서로 물을 넣고 믹서로 갈아주게 되면 이 검질이 응고돼요. 검질을 응고시켜서 제거할 수 있는데 제거되는 검질의 성분 중에 하나는 인지질입니다. 인지질을 포함해서 단백질, 탄수화물을 제거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통조림을 우리가 탈기를 합니다. 탈기는 기체를 빼주는 거죠. 특히 산소를 빼주는 걸 탈기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산소를 빼주기 때문에 호기성균의 발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소를 빼줘도 혐기성균은 발육이 되겠죠. 산소가 없어도 자랄 수 있는 균이기 때문에 혐기성균은 발육이 됩니다. 따라서 혐기성균이 탈기를 한다고 발육이 방지되는 건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내용물의 변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산소가 있으면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변색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캔의 파손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우유를 이용해서 분유를 제조한대요. 이 분유를 제조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말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 분말 제품을 만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스프레이 드라잉입니다. 스프레이 드라잉, 분무 건조죠. 분무 건조의 경우에는 건조 시간도 짧고 또 열에 노출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품질 변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분유나 또는 여러 가지 분말 제품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당지를 원료로 해서 10 이하의 당 분자가 직쇄 또는 분지 결합을 하도록 만들어준 거래요. 10 이하의 당 분자래요. 포도당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10 이하라기보다는 1 이하겠죠. 포도당을 1 단위로 생각을 했을 때 포도당보다는 단위가 좀 클 겁니다. 포도당을 2개 합쳐놓은 말토우즈의 경우에는 한 이 정도 될 거고요. 그래서 과당이나 포도당류는 2 이하 또는 1 이하가 될 거고요. 과당이나 포도당은 이거보다 훨씬 작죠. 이거보다는 좀 큰데 분자가 10 이하래요. 이거를 여과 정제 농축한 건 우리 가정에서도 요리할 때 많이 쓰죠. 올리고당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리고당이라는 건 포도당이나 과당보다는 조금 더 큰 형태, 하지만 이거보다 다당류보다는 좀 작은 형태, 중간 정도 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리고당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쌀의 도정 정도를 표시하는 도정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쌀은 완겨층이 있고요. 그 안에 쌀 겨층이 있고 이런 거를 다 도정해내면 우리가 원하는 백미를 얻을 수 있죠. 오로부터 현미로부터 벼로부터 쌀을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정이라고 하는데 도정은 손실된 영양소의 퍼센트로 표시하는 건 아니죠. 도정된 쌀알이 파괴된 정도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도정된 정미가 현미 무게의 몇 프로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도정된 안의 퍼센티지가 처음 전체 전체 양에 비해서 몇 프로인지를 가지고 도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탄수화물의 제거율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두부 응고제로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콩을 가지고 두부를 만드는데요. 처음에는 뭐가 나와요? 액상의 두유가 나옵니다. 이 액상의 두유를 응고를 시켜서 두부를 만들죠. 이 응고시키기 위해서 여러 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뭐예요? CaCl2 또 MgCl2 염화 마그네슘이나 염화 칼슘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염화 칼슘을 사용해서 글리시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CaCl2와 MgCl2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영화용 조제식의 단백원 원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영화용 조제식은 보통 뭘로 만드냐면요, 분리대두단백에서 분리한 단백질을 단백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분리대두단백은 뭐예요? 콩에서부터 분리한 단백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료는 식품 조사 처리, 방사선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식품의 경우에는 방사선 처리 식품을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영화용 조제식은 식품 조사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원칙은 코코아 원료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여러분 요즘에 글루텐 프리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글루텐 프리. 글루텐의 경우에는 사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영화용 조제식의 경우요, 굳이 글루텐을 단백원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분리대두단백에서 분리한 단백질을 단백원으로 할 수 있지만, 글루텐의 경우에 단백원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글루텐 프리를 생각을 하면 영화용 조제식에 굳이 글루텐을 넣지 않겠구나 라는 걸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전단 속도, 겉보기 점도 증가하는 유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성 파트에서 많이 봤을 텐데요. 식품공학이나 식품가공 수업 때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여기 쉬어 레이트라고 하는 힘이나 또는 속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에 겉보기 점도, 즉 점도는 우리가 끈적끈적한 정도인데, 이게 겉보기, 우리가 보이는 형태라고 해서 겉보기 점도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완전히 비례하게 되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죠? 뉴토니언 액체라고 부릅니다. 뭐가 있어요? 완전히 순수한 물이나 아니면 맑은 액체 같은 경우엔 이렇게 쉬어 레이트와 비스코시티가 완전히 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이걸 뉴토니언 액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액체가 다 이런 뉴토니언 액체의 성질을 갖는 건 아닙니다. 어떤 액체의 경우에는 쉬어 레이트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스코시티가 갑자기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요. 처음에는 점성이 굉장히 낮았다가 우리가 힘을 주게 되면 점도가 막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처음에는 점도가 높았다가 점도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갖는 걸 우리가 딜라탄트, 쉬어 레이트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 증가하는 형태를 갖는 걸 딜라탄트 액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히려 반대로 쉬어 레이트가 높아짐에 따라서 겉보기 점도가 떨어지는 건 슈도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건 시작점이 달라요. 뉴토니언의 경우엔 쉬어 레이트가 0일 때 겉보기 점도가 0이지만 이 위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쉬어 레이트를 주지 않아도 겉보기 점도가 있는 형태가 있는데, 이거를 빙햄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빙햄 모델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전단 속도가 커지면서 겉보기 점도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의미하죠. 따라서 정답은 딜라탄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딜라탄트고, 전단 속도가 커짐에 따라서 겉보기 점도가 감소한다라고 물어봤으면 정답이 뭐게 됐어요? 감소한다고 물어봤으면 슈도 플라스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어류 통조림 제조 시에 나타나는 스티로바이트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스티로바이트의 경우에는 어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그리고 인이 암모니아 가스와 결합해서 생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결합이 되게 되면 유리 모양의 결정이 석출되고요. 중성이나 또는 약할리성 통조림이 생기기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살균한 후에 통조림을 급냉시키면 이런 현상을 억제할 수 있고요. 급냉시키지 않고 천천히 냉각시킨 후에 저장을 시키게 되면 저장시키는 과정 중에 이런 유리 모양의 결정이 석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스티로바이트라고 하는 건 어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과 인이 암모니아 가스와 결합이 돼서 뭐를 만들다? 유리 모양의 결정의 석출이 된다. 결정을 만들어내는데, 이 결정의 경우에 중성이나 약아칼리성에서 더 생기기 쉽고요. 살균하고 나서 급냉을 시키면 좀 억제가 되지만, 살균하고 나서 천천히 냉각을 시키고 그리고 저장시키는 과정 중에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급냉을 시키면 억제시킬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를 같이 볼게요. 보리의 도정 방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보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도정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혼수 도정이라는 방식입니다. 혼수라는 건 물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쌀과는 좀 다르게 보리의 경우에는 물을 좀 넣어서 도정을 하는 게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이고, 할맥 도정이라는 건 분할을 시키는 겁니다.
보리를 세로로 잘라서 도정하는 걸 할맥 도정이라고 부르고, 모수 도정의 경우에는 혼수 도정을 하기 전 단계에 물을 넣지 않고 일단 대부분의 보리의 겉을 잘라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피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넣고 혼수 도정을 합니다. 건식 도정은 보리의 일반적인 도정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소금 절임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염절임인데 소금 농도가 15% 정도가 되면 일반적인 세균의 발육이 억제되죠. 그래서 이렇게 절임을 보통 하는 거고요. 우리가 물고기 경우에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고기를 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노량진에 가서 고등어를 사면 거기에 소금을 뿌려주죠. 일반적으로 큰 물고기, 대형어의 경우에는 마른 간법이라 그래서 대형어는 소금을 직접 뿌립니다. 소금을 직접 그냥 물고기에 뿌리면 이걸 마른 간법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지 않고 소금 물을 만들어서 뿌리면 이거는 절이면 이거는 물간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보통 소형어에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설명이 반대가 됐습니다. 소형어는 물간법 소금 물로 절이고요. 대형어는 마른 간법 직접 소금을 뿌립니다. 고등어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생선으로 생각할 수 있죠. 더 작은 생선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접 소금을 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마른 간법과 물 간법은 다 단점이 있겠어.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한 게 계량 물 간법이라는 겁니다. 계량 물 간법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소금물로 가염질을 하고요. 가염지라고 하는 건 일단 소금물로 한번 절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소금이 직접 뿌리는 마른 간법을 다시 한번 해주는 걸 계량물 간법이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 방법의 단점을 보완한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가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마 계산 문제를 풀기가 어려울 텐데 계산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보시면 당도가 12%인 사과 펄프 100kg을 사용해서 제품 당도가 65%인 사과잼 80%를 만들었대요. 농축률로. 이때 순도가 97%인 설탕을 얼마나 넣어야 되냐. 자, 설탕을 얼마나 넣어야 되니까 이거를 X로 놓을게요. 식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데 식을 세우는 게 쉽진 않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은 뭘 가지고 식을 세워야 되냐면 당분의 함량을 가지고 식을 세울 거예요. 당분의 함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12%인 사과 펄프 100kg을 이용을 했대요. 그럼 최종 제품에 당의 중량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최종 제품은 총 얼마나 될까요? 사과 펄프 100kg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설탕을 X kg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줬는데 농축률이 80%래요. 그러니까 넣고 나서 농축을 해서 양이 80 정도만 남았으니까 0.8을 곱해주고요. 자, 그리고 당도가 65%래요. 그래서 당도를 65%를 곱하겠습니다. 자, 이 최종 제품의 당 중량은 뭐랑 같아야 되냐면 들어간 사과 펄프의 당도 100kg에 얼마나 들어갔어요? 당도가 12%래요. 0.12가 들어갔고요. 여기서 더해줘야 됩니다. 설탕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당도가 0.97이죠. 순도가 97%이기 때문에 당도가 0.97인 설탕이 X만큼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같아야 될 거예요. 이렇게 식을 놓고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하겠죠. 이거는 제일 처음엔 뭐예요? 최종 제품의 당의 중량입니다. 최종 제품의 양은 100 더하기 Xkg이 농축률이 80%니까 0.8을 곱해주고요. 여기 있는 당의 중량이기 때문에 제품의 당도인 65%를 곱해줬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사과 펄프에서 들어간 당의 함량 100kg에서 0.11 곱하고요. 들어간 설탕의 양 0.97에 X를 곱해준 거와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식을 풀면 X가 몇이 나오게 되냐면 약 88.8 정도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을 놓고 풀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다 단위가 80%, 65%에서 헷갈리지만 여기 나와 있는 80%는 농축률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65%는 제품의 당도입니다. 당도의 퍼센트와 농축률의 퍼센트를 잘 구분해서 식을 세워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를 같이 볼게요. 식육의 사후 경직과 숙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식육의 경우에 우리 도축하게 되면 사후 경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후 경직의 경우에는 도살 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을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이 사후 경직은
두 가지 경우에 더 빠르게 근육이 수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저온 단축이 있고요. 고온 단축이 있습니다. 즉 기준 온도가 약 15에서 16도씨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갑자기 보관을 하게 되면 사후 경직이 더 촉진이 돼요. 그래서 냉동을 시키면 사후 경직이 억제되는 게 아니고 촉진이 됩니다. 또 고온으로 보관했을 때도 사후 경직이 촉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다 촉진이 되게 되고 가장 이상적인 건 15에서 16도씨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보관을 한 다음에 냉장이나 냉동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따라 정답은 2번이고요. 이 식욕을 숙성하게 되면은 연화 과정을 통해서 보수력이 증가하고 조금 더 우리가 야들야들하다고 표현하죠. 조금 더 부드러운 고기의 식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숙성의 속도는 적정 범위 내에서 온도가 높으면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제어지는 문제는 유체 흐름에 있어서 외부에 가해진 에너지와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가정할 때 유체 에너지와 관계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우선 3번 기계 에너지로 나와 있는데 사실 유체의 흐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관에서 유체의 흐름을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관이 있을 때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없대요. 그러면 그냥 쭉 흐를 겁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있을 것 같아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도 생길 것 같습니다. 높낮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압력 에너지도 압력이 발생할 것 같긴 한데 기계 에너지가 정확히 왜 관계되지 않는지는 명쾌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더 클리어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부디 댓글로 댓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4번 문제는 우선 추측건대는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없어도 운동 에너지는 있고 위치 에너지는 있고 이 운동에 의해서 에너지 흐름에 의해서 압력이 생긴다고는 가정은 되지만 정확하게 왜 기계 에너지와 관계가 없는지는 조금 더 클리어한 설명을 필요로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어지는 문제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식물 스테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스테롤은 몸에 안 좋은 걸로 이야기를 하죠. 지방 성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특히 안 좋은 걸 뭘 생각을 해요? 콜레스테롤을 생각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의 경우 혈중에 많이 있으면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고요. 이 동맥을 막을 수 있죠.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되는데 식물 스테롤은 이중결합이 많고 배당체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식물 스테롤을 우리가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중 콜레스테롤과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하는 효과가 있고요. 생체 이용률은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생체 이용률이 높은 게 다 좋은 건 아니죠. 낮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갖고 있고 인체에서는 아마 합성되기가 어렵겠죠. 식물에서 합성되기 때문에 식물 스테롤이겠죠. 인체에서 합성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밀감, 통제염, 백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백탁이라고 하는 현상은 밀감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하나죠. 1번에 나와 있는 헤스페리딘이라고 하는 성분이 용출되어서 백탁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조기 수확한 밀감에서 자주 발생을 합니다. 이 백탁을 억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세, 물로 씻는 걸 길게 해주면 억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헤스피리딘의 용출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세를 길게 하는 경우에는 억제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산처리를 길게 하고 또 알칼리 처리를 짧게 하는 병행 처리를 하게 되면 억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치즈 제조에 쓰이는 응유 요소, 너무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죠. 치즈 제조할 때 어떤 요소를 사용하죠? 레닌이라는 요소를 사용한다는 건 너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펩신, 파파인, 브로멜라인 모두 다 단백질 분해 요소인데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펩신은 위에 있는 거, 파파인은 파파야 열매, 브로멜라인은 파인애플에 있는 단백질 분해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유지를 정지한 다음에 수소를 첨가한대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경화 공정이라고 부르죠. 경화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녹는 점, 끓는 점이 다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녹는 점, 용점이 저하되나요? 아니죠. 용점이 높아지게 됩니다. 변화가 없나요? 아닙니다. 이중결합에도 변화가 있죠. 수소를 첨가하게 되면 이중결합이 포화가 되겠죠. 단일결합으로 바뀌면서 용점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불포화지방산이 포화지방산으로 바뀌는 형태가 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를 같이 볼게요. 도관. 일반적으로 도관은 어떤 관을 쓰죠? 파이프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원형관. 원형관을 통해서 액체가 흐른대요. 예를 들어 주스나 우유를 살균할 때 이런 파이프를 통해서 흘리면서 살균을 하겠죠. 그래서 이 유체 흐름에 대해서 식품공학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뉴턴 액체 레이놀즈 수를 측정했대요. 자, 이 액체 레이놀즈 수를 측정하는 이유는 레이놀즈 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액체가 측류로 흐르는지 난류로 흐르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측류라고 하는 건 뭐나요? 라미나 플로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어떤 물이 굉장히 천천히 흐를 때 이 물은 마치 어떤 층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흐르는 걸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걸 측류, 라미나 플로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계곡 같은 데 가면 물이 빠르게 흐를 때 마치 회오리가 치듯이 소용돌이가 치듯이 물이 어떤 질서정연한 게 아니고 막 난류의 형상, 터뷸런트 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 어지러이 흐르는 걸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레이놀즈 수라고 하는 건 어떤 액체가 이런 측류의 성격을 갖고 있나 또는 난류의 성격을 갖고 있나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수입니다. 이 수 기준이 어떤 관에 흐르냐에 따라서 다른데 원형관의 경우, 도관의 경우에는 2100 그리고 4000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 이 값이 2100보다 작게 되면 측류의 라미나 플로우의 성격을 많이 띄어요. 그리고 4000보다 높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난류의 성격을 많이 띱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있게 되면 측류와 난류의 중간 정도인 트랜지션 스테이트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이형의 형태를 띠는데 측정한 결과 값이 몇이래요? 2500이래요. 대부분의 문제가 아마 이 원형관을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2100하고 4000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값이 2100보다 작은 값을 물어봤다. 500이라고 물어보면 측류라고 답을 해야 될 거고요. 라미나 플로우 이 값이 15000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난류, 터뷸런트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2500이래요. 따라서 중간에 있는 전이형의 형태를 띌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해주는 문제는 5도씨에서 저장된 양배추가 2000kg이 있대요. 이 양배추 2000kg에 호흡열 방출에 의해서 냉장고 안에 제공되는 냉동 부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힌트를 주고 있어요. 5도씨에서 양배추는 열 방출을 1톤당 63W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몇 톤인지 물어보는 문제죠. 2000kg은 몇 톤이죠? 어렵지 않죠. 2톤입니다. 자, 1톤당 63W를 방출한대요. 그럼 2톤은 곱하기 1을 하면 되겠죠. 63에 곱하기 2를 하면 126W만큼의 열을 방출할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워 보일 수 있는 문제지만 어렵지 않은 거예요. 2000kg이 몇 톤이냐를 물어보는 것과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식품 가공학 문제를 풀 때는 계산 문제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계산 문제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는지를 잘 보고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라고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4월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세 번째 과목이죠. 식품 가공학 부분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